자, 이제 88쪽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8문제 가까이 출제되죠. 자, 먼저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이건 이제 단일 주제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이라는 주제와 수익이라는 주제, 위험과 수익이 있고요. 각각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이 하나하나 주제인데 오늘 다 못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투자 분석 기법 자체가 중요도가 높아요. 이거는 이제 분량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얘네들이 요거는 자그마한, 자잘한 주제입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지금 투자 분석 기법이 비중이 투자론에서 30%가 넘습니다. 요것만 30% 넘고요. 이게 3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제는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먼저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효과죠. 근데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내 자본의 수익을 어떻게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자본의 수익을 올리죠?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해서 내 자본의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입니다. 키포인트는 빌려 올 때는 이자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8%의 수익률이 예상이 돼요. 근데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1억 투자해서 8%를 벌겠죠. 근데 남의 돈도 1억 같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 남의 돈은 6%로 빌려온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2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내 돈도 8% 벌고 남의 돈도 8%를 버는 거예요. 같이 펀드에 집어넣으면은. 근데 남의 돈이 번 8%는 이자 6%만 주고 남는 2%를 나한테 얹으면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돈 1억은 10%를 번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돈을 1억을 더 쓰면은요. 첫 번째 1억도 8% 벌고 두 번째 1억도 8% 벌고 내 돈도 1억 8% 벌고 근데 전부 다 각각 6%씩만 주면 되니까 나한테는 첫 번째 1억에서 2%포인트 얹어진 거 10% 이미 됐죠. 두 번째 1억에서 또다시 2%포인트 얹으면 나는 12%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얹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을 냈을 때는 내가 번 수익을 떼서 이자 채워줘야 되죠. 그럼 내가 챙겨야 되는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 이자율입니다. 이게 저당 수익률이에요.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어때야 된다고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보다 더 높아진다고요. 제가 방금 6%와 8%를 예를 들었죠. 근데 내게 10%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거는 어떤 경우였어요? 남의 돈과 내 돈이 똑같을 때요. 남의 돈도 1억, 내 돈도 1억일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이가 몇 %포인트예요? 2%포인트죠.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 P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2%포인트 이렇게. 자, 요거 얼마 차이 나요 지금? 2%포인트죠. 요거는 곱하기 1이란 뜻이에요. 남의 돈이 내 돈의 1배란 얘기예요. 1배. 남의 돈 1억, 내 돈 1억 쓰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10%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남의 돈을 2억 쓰면은요. 내 돈은 1억이고 남의 돈을 첫 번째 1억, 두 번째 1억, 2억을 쓰면은
요 2%포인트를 곱하기 2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4%포인트. 여기는 2%포인트죠. 2%포인트 곱하기 1 해서 2%포인트. 2%포인트 곱하기 2 하면은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에서 1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남의 돈이 내 돈의 2배, 남의 돈이 내 돈의 1배 이런 뜻이죠. 맞아요? 요게 무슨 개념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요게 여기 숫자가 여러분이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들어보셨죠?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서 남의 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1억짜리 집을 살 때 6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굉장히 표현이 많죠. 얘네들은 모두 다 대출 받을 때 써먹는 개념이에요. 대출 받을 때 집값에 부동산 가격에 몇 프로 대출해 주겠다. 근데 부채 비율은 그때 써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렛대 효과에서 대표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에서. 내 거분의 남의 거다 뜻이에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부채 비율은. 이거는 대부 비율과 다르다 그랬죠. 반드시 따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채 비율은 다른 녀석이에요. 대부 비율하고 다른 놈이에요. 대출 받았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전부 다 대부 비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다르다고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겁니다. 내 거분의 남의 거. 그러니까 내 돈 1억, 남의 돈 2억, 그러니까 2배요. 결국은 이 지렛대 효과는 지금 요 크기가 뭐예요? 크기가. 요거하고 요거 차이죠. 얼마나 싼 이자예요, 지금? 이 이자 싼 게 내가 낸 수익보다 싼 이자 2%포인트 싸죠. 2%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예요. 몇 배 뻥튀기 하느냐. 그게 바로 남의 돈을 사용한 배수만큼 뻥튀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세요. 오늘 문제. 오늘 1번 문제. 타인 자본 60억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부동산에 투자한 후 1년간 2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렛대 효과를 올바르게 계산하면 했죠. 총 얼마 투자했어요? 총 100억이죠. 이 중에서 내 거는 얼마고요? 지분은 40억이고요. 타인 자본은 얼마예요? 60억이죠. 타인 자본은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가 10%인가요? 그리고 이 총 100억으로 얻는 수익이 얼마예요? 항상 이 수익 바로 나온다 그랬죠. 24억이면 총 자본 수익률 금방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여기 이자율이죠. 총 자본 수익률 몇 프로예요? 총 자본 수익률 24%인데 빌려 쓴 이자는 10%면은 얼마만큼 싼 이자를 14%포인트 싼 이자를 이죠. 맞나요? 14%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는 걸까요? 몇 배? 몇 배? 몇 배? 내 돈의 몇 배? 내 돈의 몇 배요? 내 돈의 남의 돈. 내 거분의 남의 거가 부채비율이라고요. 1.5배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내 돈은 1억인데 남의 돈 2억 썼을 때고 내 돈은 1억인데 남의 돈 1억 썼을 때잖아요. 1.5배 한다. 1.5배. 14%포인트 싼 이자를 1.5배 뻥튀기 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몇 하란 얘기예요? 곱하기 1.5 하란 얘기죠. 그럼 몇이란 얘기예요? 21%포인트 나오죠? 맞나요? 21%포인트 뻥튀기 한다고요. 어디에서? 총자본 수익률에서. 그게 지렛 효과라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정의 지렛 효과 21%포인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없으신가요? 문제 저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져오십시오. 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이번 시간 계속 이걸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에도 하니까.
여기 혹시 여분 없으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안 가져오셨어요? 자, 지금 이 지뢰 효과가 문제에서 지뢰 효과를 물었잖아요. 오늘 문제는 1.5배, 지금 1.5배요. 만약에 문제에서 지분 수익률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분 수익률을 물으면 여기에서 21%포인트 뻥튀기 하면은 몇 퍼센트 총? 45%가 되는 거예요. 45%. 지분 수익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45%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부채 비율을 이용해서 뻥튀기 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지분 수익률 계산 공식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지분 수익률은 자기자본분해, 지분분해죠. 지분분해. 총자본 수익에서 뭐를 빼야 돼요? 이자를 빼야 되죠.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빼서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45%가 나와야 돼요. 자,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총자본 수익이 얼마요? 24억이잖아요. 24억에서 이자가 얼마예요? 60억에 10%니까 6억을 빼야 되죠.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내 돈 40억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24억에서 6억 빼면 얼마죠? 18억인가요? 40억 분의 18억은 20억 분의 9억과 같죠? 반띵하면 20억 분의 9억은 10억 분의 4.5억이죠. 10억에 4.5억은 45%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얼마나 싼 이자를 몇 퍼센트 뻥튀기 하느냐. 몇 배 뻥튀기 하느냐. 몇 배. 부채 비율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이에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뭐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전체 중에 남의 거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지렛대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반가로 2번의 인플레이션 해치, 요거는 구매력 보호 효과를 말하는 거죠. 89쪽에 반가로 2번 인플레이션 해치, 구매력 보호 효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구매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기대. 이 소득이득의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수입이고요. 소득이득 하면은 뭐 생각하고요? 임대료 수입 생각하고요. 자본이득 하면 뭐 생각하고요? 시세 차익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절세 효과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비용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과 수익 들어갑니다. 자, 위험과 수익. 먼저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위험 수익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죠. 자, 위험의 개념은 뭔가요? 위험의 개념. 위험이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2%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예금을 받아요. 1년 뒤에 2%보다 덜 줄 가능성 있나요? 덜 줄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2% 준다고 해놓고 그동안에 사정이 바뀌어서 2% 못 주겠습니다. 또는 사정이 좋아져서 2%보다 더 주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은행에 예금했을 때. 100%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내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 이내는 보호가 되죠. 보호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위험이 있다 없다? 위험이 없다. 예상치에서 안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2% 주기로 했으면 2% 준다고요.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위험이 있다 없다? 위험이 없어요. 근데 펀드 가입할 때 은행 직원이 지금까지 연평균 5%는 벌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입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권유해요. 그러면서 이 상품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고 경우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입니다. 그 말 뜻 이해하시겠죠, 손님? 자, 이러면 그럼 5%를 예상을 했으면 1년 뒤에 정말로 5% 나올까요? 5%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상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펀드는 예상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예상치가 이렇게 있으면 예상치가 있으면 그 예상치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좀 벗어날 수 있다고요. 예상치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한 예상치고요. 5%라 해도 같은 5%라 해도 이렇게 들쭉날쭉이 심해요. 이렇게. 근데 평균은 5%예요.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이 더 위험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떨어진 정도를 뭘로 측정할까요, 이거? 개념은 그렇고요. 뭘로 측정해요? 위험을 측정하는 거는 떨어진 정도, 이거.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떨어진 정도, 이게 분산이 크다, 작다? 크다. 이거 분산이 작다. 이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푼다, 만다? 안 푼다, 제낀다. 입장 정리해 놓으라고요, 그렇게.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제낀다. 다만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푼다. 확률이 반반일 때는. 자, 잘 되면은 5%고요. 못 되면은 9%가 되는 투자안이 있어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이럴 때는 평균적으로 몇 프로가 예상이 된다고 대답해야 돼요. 잘 될 때는 9%, 못 되는 7%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7%가 뭐예요? 7%가 기대 수익률이죠. 평균적으로 7%. 여기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요 때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요 때는 있다. 표준 편차가 몇이다? 2다, 2. 떨어진 크기. 됐죠? 그때는 쉬워요. 반반일 때는 쉬워요. 그때는 풀면 돼요. 안 그러면 제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됐고요. 개념 됐고, 측정됐고. 그 다음에 이 위험의 유형. 자, 유형에는 사금법인요, 사금법인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특히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주의하시면 돼요. 이 사업상 위험은 이게요, 사업상 위험. 지금 이게 부동산 사업상 위험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부동산 사업상 위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개발업을 해도 위험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위험이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위험이 있고, 다 그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부동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조업을 해도 위험이 있을 수, 사업하다 보면 위험 있잖아요. 또 유통업을 해도 있을 수 있죠. 큰 슈퍼를 하다가 뭐 장사 잘 되면은 크게 흥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망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사업상 위험은 모든 업종은 다 있어요. 그럼 그 대부분의 업종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은 사업 말아먹을 수 있죠. 그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이 있고요. 또 운영 위험도 있어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은 어떤 업종에서든 다 있어요. 근데 부동산업에서만 얘기하는 게 위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는데 무슨 위험도 있다? 위치 위험. 이거 이제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독특하게 이제 따로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 위험이나 운영 위험은 어떤 업종에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위험이고,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자금 융통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의 지뢰를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부의 지뢰. 조금 전에 지뢰 효과를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지뢰죠. 근데 어떠할 수도 있어요. 예상과는 달리 이자율이 더 클 수도 있죠. 이자율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더 커버리면은 수익률로 이자도 못 채우죠. 그럼 내가 버는 거를 얹어서 줘야 돼요. 그럼 내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저걸 생각하면 돼요. 금융적 위험은.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가 없죠.
남의 돈을 하지 않으면은 금융적 위험도 없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요 인플레 위험은, 자, 요 인플레라는 녀석은 앞에서 우리가 인플레 헤지라는 단어 지나갔어요.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라는 녀석이,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인플레이션은 자본 이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이게 어떤 소득인가 하면 장기 고정 임대료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가 투자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보통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본이득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고정 임대료로 계약을 했어요. 내가 임대료 가지고 받아먹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5년간 임대료를 고정시켜 놨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생활비가 점점 주는 거나 다름없죠. 받는 돈은 똑같아도 그거 가지고 살기가 팍팍해지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요거는 앞에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단점으로 얘기하는, 이제 인플레 위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약을 할 때 인플레에 연동시키겠습니다. 계약서에다 쓰면 되죠. 인플레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라 임대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 안 할랍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목이 좋고 그런 부동산은 그런 조건을 달아도 계약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금법인 유는 유동성 위험. 이거는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뭐 이 정도면 됐죠. 자, 이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조금 뒤에 있는데 그 뒤에 90 몇 쪽인가요? 99쪽인가요? 99쪽이 있는데 지금 계속 위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개념, 위험의 측정, 위험의 유형, 그 다음에 위험관리기법 이쪽으로 연결해서 위험관리기법. 여러 가지 위험관리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예금만 들고 국공채만 사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요거 괜찮은 방법이죠. 나한테 있는 걸 상대방한테 떠넘기니까. 요게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조금 전에 어떤 거 얘기했어요, 여기서?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의 위험을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고요. 이거 이제 금융론에 나오는 거지만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에서는 대출자에게서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사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됐나요? 이거 이제 변동금리가 그렇게 있고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보수적 예측이라는 건데 이 보수적 예측은 위험은 가능한 한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하는 겁니다. 수익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월 80에서 100만 원. 그러면은 나는 80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비용은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럼 비용은 3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는 거예요. 낮게. 이러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작게 잡히겠죠. 수익은 낮게 잡고 비용은 높게 잡으니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낮게 잡았는데도 괜찮아 보이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아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딴 사람이 그 전에 낚아채 갈 가능성이 많죠. 여러 사람이 같이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노릇노릇 구울 때까지 기다려서 먹나요? 노릇노릇 구우면은 맛있겠죠. 근데 기다리다 보면 다 낚아채 가고 없죠. 예, 그런 좋은 물건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낚아채 갑니다. 허옇기만 하면 이제 먹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굽습니다. 그냥 많이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먹는 겁니다. 여유 있게. 예,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잘 굽는 편입니다. 예, 제가 고기 구우러 가면 제가 다 구워요. 이게. 제가 구워서 먹이고 이제 나중에 제가 먹습니다. 예, 하여간 내가 나한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올 때까지 그렇게 쉽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래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할인이란 말을 빼볼게요. 뭐만 남아요? 위험 조정률이죠. 위험 조정률. 이 위험 조정률이라는 거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돼 있죠. 요놈 있죠. 요놈.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로 조정이 된 요 상태. 조정이 된 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위험 조정률이라 그래요. 위험 조정률. 위험으로 조정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조정률. 그 위험 조정률을 할인율로 쓰겠다는 거예요. 위험으로 조정된 상태를 할인율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인이 뭐예요? 할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 좀 될 수 있으면 가운데 쓸게요. 여러분들 할인하면은 숫자가 작아지는 건 아시죠?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가요. 내 주머니에서. 1년 뒤에 1년 후에 A, B, C, D 모두 다 1,200만 원이 예상돼요. D까지는 안 가도 되겠네. 그냥. C 정도만 하고요.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가서 1년 뒤에 1,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투자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해요? 근데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좀 금액이 달라요. 얘는 호황일 때는 1,300이고 불황일 때는 1,100인데 확률이 각각 반반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란 얘기예요? 1,200이란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하죠. 하죠. 자, 얘도 평균적으로는 1,200이에요. 근데 잘 되면은 1,500이고요. 못 되면 900이에요. 평균적으로는 1,200인 거는 마찬가지죠. 여기 보세요. 이러면은 투자해요, 말아요? 아직까지는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안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잘 되면은 2,000만 원이고 못 되면 400만 원이에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평균은 어차피 똑같이 1,200이에요. 자, 처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죠. 요거 안 썼을 때는 전부 다 투자한다 그랬다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이렇게 차이가 크죠. 예상치는 똑같죠. 전부 다 평균은 1200입니다. 이거 위험이 커요, 작아요? 이거는요, 위험이? 그렇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작다고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죠. 이러면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 1년 뒤에 평균으로는 1200이라도 환산을 하면은 900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가치는 낮다 이 말이에요. 평균치는 똑같아도. 얘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겨우 1000이 될까 말까 좋아요. 1000 잡자고요. 얘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050은 된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나가는 돈은 1000원인데 지금 들어오는 돈으로 환산하면 1050이 들어오는 거고 1000이 들어오는 거고 1000도 안 되죠. 이런 거는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험할수록 어떻게 하겠다고요? 할인을?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작게 하겠다?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위험으로 조정된 이유를 할인율로 쓰겠다 이 소리가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거를 키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키워서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게 위험 조정 할인율의 의미예요. 위험으로 조정된 놈을 할인율로 쓰겠다.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게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요.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됐습니까? 근데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위험 조정 할인율.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요거하고 또 대칭적으로 얘기해서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방법이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요 소리는 이런 방법이 있고 반대로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예요. 위험 관리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 자, 이건 민감한 정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민감한 정도.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줬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보는 거예요. 혹시 엑셀 아세요? 엑셀? 좀 다룰 줄 알아요? 엑셀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엑셀을 못해서 괜히 엑셀 얘기하면 사실 주눅드는데 어떤 원리인지는 알아요, 저도. 엑셀에 이거 가유순전후 이렇게 표 만들 수 있죠. 엑셀로. 요 식을 써 넣을 수 있죠, 요거. 셀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빼면 얘가 나오고, 뭘 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식을 다 만들면은, 자, 이게 가능총 소득이 1억이에요. 유효총 소득이 9천이고요. 여기에 7천, 여기에 3천, 여기에 2,500. 자, 여기 1억이 되는 것이 연간 500만 원인 방이 모두 20칸이다. 이렇게 해서 1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빼요? 공실도 빼고 불량부채 충당금도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하고 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경비도 빼야 되죠. 여기 또 부채 서비스액도 빼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 여기 영업소득세도 빼야 되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요놈이에요. 자, 여기서 얘를 1% 바꿔봐요. 얘를. 숫자를. 얘를 1% 바꾸면 요놈이 바뀌겠죠. 이거 딱 바꾸는 순간 이 숫자가 바뀌어요. 요거 공실 1% 바꿔봐요. 요거 바로 바뀔 거예요. 경비 1% 바꿔봐요. 얘가 바뀔 거예요. 이 각각의 요소들이 1%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공실률 1% 변할 때 얘가 3% 바뀌더래요. 공실이. 근데 공실이 요걸 임대료라고 할게요. 임대료. 임대료 바꿀 때 얘가 3% 바뀌어요. 공실 바꿀 때 얘가 5% 바뀌어요. 경비 바뀔 때 2%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공실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공실을 집중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임차인이 와서 임대료 좀 깎아달래. 임대료 좀. 깎아주면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고
임대료 깎는 수준이 높지 않으면 받는 게 낫다 안 낫다? 받는 게 낫다는 거죠. 방을 채우는 게 낫다. 이게 방이 비면은 이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을 비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미리 조사해 놓는 거예요. 민감하게 변하는 정도를 미리 조사해 놓으면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감흥도 분석. 그리고 마지막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 어떤 요소에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거죠. 자, 그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만 조금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에서 기억의 민감도 분석에는 100페이지 있죠. 민감도 분석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 요소 요거죠. 어느 한 투입 요소 여기에 변동할 때 그 투자 내 내부 수익률 또는 수년제 가치 등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여기서 아까 요거라 그랬죠. 얘가 1% 변할 때 1%,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본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내부 수익률 또는 수년제 가치.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순현가하고 또는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런 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얘네들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러죠. 얘네들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세후 소득 기준. 그러니까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후 소득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얘네들이 바뀐다고요. 저는 아까 이제 엑셀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얘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얘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엑셀로. 결국 얘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얘네들이 바뀐다고요. 이게 결과치다 이 말이에요. 결과치. 결과치를 얘라 해도 되고 결과치를 얘라고 해도 된다고요. 이런 값들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년가가 높을수록 좋고요. 수익성 지수가 높을수록 좋고요.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하는지를 보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기업에서는 어느 한 투입 요소 이렇게 돼 있었죠. 니은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니은에서는 여러 요소를,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다 가능합니다. 한 투입 요소만 변동해도 민감도 분석이고요.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켜도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다음에 디귿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 아닐수록 내부 수익률 또는 수년제 가치 등의 결과치가 변동이 심하고요. 더 위험한 투자 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민감도가 큰 녀석과 민감도가 작은 녀석이 있으면 누가 더 위험한 놈이라고요? 민감도가 큰 놈이 더 위험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 표는 이제 정리가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험에 대한 거예요. 다음에 좀 쉬고 이제 수익에 대한 거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하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